네, 어제에서는 2부 방송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의 안보 체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되어 왔었고 어떤 위기에 처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한국의 외교안보 국가경책 답이 어떤 거냐는 거, 그 다음에 산불정책, 강경화가 이야기했던 산불정책을 갖다가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문제, 그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고 대학에서 뭐 정치학이나 그 다음에 경제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그 배경 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되게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나 외교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은 이제 그 범인들이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이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접촉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교안보나 국방 군사 문제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간이나 사회나 국가나 당의 층위만 다르다 할 뿐이지 거기 있는 이제 기본 속성 같은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 문제라든가 국제정치, 외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고상한 학문의 영역에서 대단한 어떤 그 지력이나 어떤 학력을 필요로 해서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 위주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우리가 정치라 말을 쉽게 이야기하죠.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런 어떤 단어들을 쉽게 입에 올립니다. 근데 과연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지금까지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정치가 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내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과연 그럼 정치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민주적 배분 아닙니다. 권위적 배분입니다. authoritative allocation입니다. 근데 요 말을 쓴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꽤 오래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태어났는데 사망 시점이 아마 제 기억이 2014년이니까 꽤 오래 살았죠. 90을 훨씬 넘게 오래 살았는데 이 양반이 말했던 정치는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완전히 확고한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이 복합적인 현상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이 한말로 다 끝낼 수 있겠냐라고 이제 그 의문 부호를 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이제 추상 수준이 높은 단어들로 만든 게 이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제정치는 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게 한 국가 내에 어떤 정치 현상이 외연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또는 이제 전세 글로벌한 차원에까지 이제 그 반영되는 그런 논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제정치나 외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교학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대학교에는 외교학과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근본은 정치학입니다. 외교학과를 나온다 하더라도 석박사 논문에는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외교라는 것도 결국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 정치 현상을 갖다가 특히 국제정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전쟁이라는 문제가 맞닥뜨립니다. 근데 복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할 경우에 이 복수의 나라는 적대시하든가 아니면 중립을 지키든가 아니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게 세계를 간단히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적대 관계를 하게 됐다. 가장 극단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전쟁을 뭐라고 또 규정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은 20세기 사람입니다만 이 전쟁을 가장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금에 와서 영향력이 있는 지금에 와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명제로 만든 사람이 독일의 이제 군사이론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입니다. 전쟁론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번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추진하고 정치 현상과 같이 직면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쟁이란 특수한 국면과 마주할 경우가 있는데 이 전쟁이란 특수한 현상도 결국에는 정치에 계속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근본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국내 정치에서는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헌법에 기초한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국가의 기본 속성을 운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자기 국가의 헌법 또는 그 나라 정부는 어떤 엄격한 도덕률에 입각했다고 주장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는 도덕률이라는 게 별로 그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마 꽤 유명한 이제 연세대 출신의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률에 입각해서 어떤 다른 나라와 좋은 어떤 그 우호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 나라의 동일한 그런 노력에 부합하는 가치나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이제 시체말로 쉬운 말로 이제 국제사회는 이제 엄격한 룰에 따라서 움직이되 아주 잔인한 그런 정글의 어떤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시공간적인 환경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도덕률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데 결국 그럼 도덕률이 지배하는 게 않고 그러면 어떤 현재의 어떤 외교라든가 국제 정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냥 결국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는 게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법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도덕에 입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그 법을 만들던 그 정치적 어떤 세력이, 정치적 어떤 집권 세력이 자기들의 유리한 안전판을 만드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이 어떤 뭐 자유를 갖다 헌법에서 빼겠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180석을 이용해서 모든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려는 그 자체가 일단 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만든 법이 정말 어떤 사회학적 정치성에 입각해서 이게 온 국민에게 또는 모든 개인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아주 어떤 이상 세계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론과 이념을 집대성한 어떤 체계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법에 통해서 특별한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그 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계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게 신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도 그렇게 복잡한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껏해 이제 10계명을 10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걸 만약에 신 보고 지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못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떤 권력 투쟁의 그 결과로서 법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그 이상적인 현실, 거기서 추출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 국제정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왜 자꾸 패권 국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어떤 그 국가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죠. 결국 그 말은 뭐냐. 국제정치는 도덕률이 지배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패권국가는 자기 이리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도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걸 지금 제2위의 자리를 이제 중국이 차고 오르면서 2위에서 계속 머물겠다면 용서를 하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패권 구도를 넘어서 미국의 지위를 탈취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미리 손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이게 전쟁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다 꺾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처음에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라는 어떤 가장 위험한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극좌 세력인 어떤 스탈린 체제가 전 세계 가장 민주적이었던 나라 미국과 영국과 손을 잡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과 일본이 사라지고 나니까 독일과 일본은 미국적 가치 체계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서방과 힘을 합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권, 권위주의 체제, 중공 또는 이제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계속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은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도 지금 현재 그 신냉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과거에는 소련이 중국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모택동을 갖다 끌어들여서 이제 그 소련을 견제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러시아라는 게 과거의 소련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 말씀드릴 것과 다시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미중 구도에서 미국은 절대 중국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설픈 아무리 특정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현재 미중 어떤 갈등 또는 거의 전쟁과 맞먹는 어떤 경제적 어떤 그 갈등 구조 이런 거는 계속 아마 온전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건 명약관화입니다.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워낙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으니 이걸 잘 어떤 외교서를 구사해서 어떤 안보는 미국에 팔고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과 하겠다는 거, 이 구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하는 거는 2022년부터 아마 정확하게 아마 입증되기 시작할 겁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2020년이 되면은 이제 대만 문제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이런 게 가시화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주요 스탠스를 발표하면서 주요 입장들을 갖다가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은 어디에 설 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 1부의 답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만약에 중국이 말이죠. 과거에 나치 독일이나 이런 나라 굉장히 군사로 강한 나라죠.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의 어떤 그 경제적 부를 갖다 거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고 미국 다음가는 이제 GDP 생산국가죠.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으로는 제1위를 달린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사회문화적인 정서 이게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온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중국에 유학 가고 중국에 가서 살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중국을 추종하고 흠모하고 철저하게 북한에 맹종하는 주사파 애들도 자기 애들은 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런 데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고요. 만약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친중파 인사들이 중국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죠. 결국 또 미국으로 도망가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경남의 어떤 고등학교에 갔더니 미중 갈등 구조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4분 동안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중에 어느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겠는가? 현재 미국이 제패하고 있는데 복싱의 어떤 그 쟁탈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누가 이기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뭐 90% 대부분이 미국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유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돈이 1억 10억이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 유학 가겠는가? 99% 다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의지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세계 정치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치나 외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가서 살고 싶다든가 미국에 애를 유학 보내고 싶다면 앞으로 1000년 동안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여기 와서 저하고 논쟁을 펼쳐도 좋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반박을 가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사파 정권, 현재 한국 정부를 잡고 있는 것은 주사파 정권이자 반미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 20세기부터 해가 21세기 초까지 반미를 외친 정권 또는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제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